한국 작고 위험한 나라야 길도 제대로 없을 걸 유럽인들의 비웃음이 쏟아졌습니다. SNS에는 조롱 댓글이 이어졌죠. 그리고 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20일 뒤 부산의 푸른 바다 앞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댓글로 조롱하던 유럽인들은 말없이 침묵했고 한국 사람들은 응원을 하고 있었죠. 작고 위험하다던 나라, 길조차 제대로 없을 거라고 무시당한 그곳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좋아요, 지금 바로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릭 마이어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대기업 마케팅 매니저로 일하다가 지금은 아내 코트니와 함께 세계 자전거 여행을 하고 있죠. 우리 부부는 지난 2년 동안 유럽 곳곳을 자전거로 달렸습니다. 프랑스의 포도밭 사이 길을, 이탈리아의 해안도로를, 독일의 숲길을 페달 하나로 넘어왔죠. 그런데 한국행을 결정했을 때 주변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유럽에서 만난 여행자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한국? 거긴 작고 위험한 나라잖아. 자전거 길도 제대로 없을 거야. 중국이나 일본을 가지. 굳이 한국을 솔직히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시아 루트의 마지막 코스니까 일단 가보자는 마음으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죠. 1년 전 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짐 찾는 곳에서 자전거 케이스를 꺼내 조립하기 시작했어요. 프레임을 세우고 바퀴를 끼우고 핸들을 고정하는 동안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호기심이 아니라 뭔가 의아하다는 표정이었어요. 공항 밖으로 나와 자전거 2대를 세웠을 때였습니다. 택시 한 대가 우리 앞에 멈춰 섰죠. 창문이 내려가더니 50대쯤 돼 보이는 기사님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아, 저희 자전거로 여행하려고요. 국토종주 코스로 가려고 합니다. 자전거로 전국을 돈다고요? 엄청 힘드실 텐데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 말투가 그 표정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를 철없는 애들 보는 듯한 느낌이었죠. 코트니는 한국어를 못 알아들었지만 분위기만으로도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걸 느낀 것 같았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 준비 많이 했거든요. 기사님은 그냥 창문을 올리고 떠났습니다. 그 순간 자존심이 확 상했죠. 우리를 무시하는 건가? 외국인이라고 깔보는 건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코트니가 제 표정을 보고 물었죠.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택시기사가 친절하게 인사한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출발도 하기 전에 아내의 기분까지 망칠 순 없었어요. 우리는 자전거에 올라타고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한국 4월의 바람은 아직 차가웠습니다. 도로는 생각보다 넓었고 차들은 빠르게 달렸죠. 길게는 한글로 된 표지판들이 가득했고 우리는 그중 하나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 나라를 자전거로 돌 수 있을까? 우리가 너무 무모한 건 아닐까? 유럽에선 자전거 도로가 명확했습니다. 표지판도 영어로 쓰여 있었고 사람들도 자전거 여행자를 방였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낯설고 차갑고 어딘가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인천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었습니다. 코트니는 침대에 누워 한숨을 쉬었죠. 에릭, 우리 진짜 괜찮을까? 저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 너머로 우리가 달려갈 길이 어딘가에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솔직히 확신은 없었습니다. 택시기사님의 그 비웃음 섞인 표정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첫 모욕이, 그 차가운 시작이 결국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반전을 불러올 줄은요. 인천에서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를 나서자마자 자전거 도로를 찾기 시작했어요. 지도 앱을 켜고 국토 종주 코스라는 걸 검색했죠. 화면에 파란색 선이 쭉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로에 나서니 어디로 가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표지판은 온통 한글이었고 자전거 전용 도로인지 인도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중년 남성분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시선이 꽤 오래 머물렀죠. 저는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고개만 까딱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코트니가 작게 말했어요. 왜 사람들이 저렇게 쳐다보는 거야? 외국인이라서 그런가 봐.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유럽에서는 자전거 여행자들을 보면 사람들이 손을 흔들거나 응원해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쳐다만 봤어요. 표정도 딱히 친절하지 않았죠. 우리는 한강 자전거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포장도 잘 되어 있었고 페달을 밟는 느낌이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어떤 사람은 속도를 늦추며 우리 뒤를 따라오기도 했습니다. 마치 구경거리가 된 기분이었죠. 강변 벤치에 앉아 간식을 먹었습니다. 코트니가 가방에서 초콜릿을 꺼내 건네주는데 옆 벤치에 앉아있던 할머니 두 분이 우리를 보며 수근거렸어요. 한국어라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분명 우리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코트니가 불편한 표정으로 물었죠. 저 사람들 우리 욕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신기해서 그런 거겠지. 에릭, 근데 왜 아무도 말을 안 걸어? 유럽에선 다들 물어봤잖아.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선 사람들이 다가와서 어디서 왔냐고, 어디까지 가냐고 물어봤어요. 독일에선 한 노인이 물 한 병을 건네 주기도 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어요. 오후 3시쯤 우리는 작은 편의점 앞에 자전거를 세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물과 삼각김밥을 샀죠. 계산하는 동안 저면분이 우릴 몇 번이나 쳐다봤어요. 말은 없었지만 표정이 뭔가 의아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자전거 옆에 앉아 김밥을 먹는데 지나가던 고등학생 몇 명이 우리를 보고 킥킥거렸어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뭐라고 속달거렸죠. 코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에릭, 나 여기 싫어.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 조금만 참아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에 도착해 SNS에 사진을 올렸어요. 한강 자전거 도로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배경은 예뻤지만 우리 표정은 밝지 않았죠? 캡션을 이렇게 썼습니다. 첫날 한국 라이딩 길은 좋은데 뭔가 낯설다. 몇 시간 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거기 위험하다던데 괜찮아? 중국이나 일본을 가지. 왜 한국이야? 거기 자전거 도로 제대로 되어 있어. 조심해. 아시아는 서양 사람들한테 별로 안 좋다던데 친구들의 댓글이었습니다. 응원보다는 걱정, 아니 걱정보다는 의심에 가까웠어요. 코트니가 핸드폰을 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들 우리 걱정하네? 괜찮아. 우리가 잘하면 돼. 하지만 속으로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길이 맞는 걸까? 이 나라 사람들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 것 같은데 다음 날도 비슷했습니다. 우리는 한강을 따라 동쪽으로 달렸어요. 날씨는 좋았지만 기분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중간중간 쉬는 곳에서 사람들과 마주칠 때마다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쳐다보고 수근거리고 그냥 지나가고 어떤 아저씨는 우리 자전거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옆 사람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도 우리를 보고 웃었습니다. 비웃는 건지 그냥 웃는 건지 알 수 없었죠. 점심때쯤 작은 공원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코트니가 갑자기 말했어요. 에릭, 우리 여기서 환영받지 못하는 거 아닐까? 무슨 소리야? 그냥 문화가 다른 거지? 아니야. 유럽이랑 너무 달라.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봐. 마치 우리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도 같은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침묵 속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SNS를 다시 확인했어요. 댓글이 더 늘어나 있었습니다. 거기 자전거 도둑 많다던데. 조심해, 한국 사람들 외국인한테 배타적이라던데. 그냥 일본으로 넘어가는 게 낫지 않아? 친구들이었습니다. 같이 유럽을 돌았던 여행자들이었죠. 그들의 말이 하나하나 머릿속에 쌓였습니다. 코트니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에릭, 솔직히 말해 우리 실수한 거 아니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여정이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을지도 몰라.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론 도시에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빛들이 따뜻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낯설고 우릴 거부하는 것 같았죠. 코트니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메시지를 하나 썼습니다. 한국 여행 생각보다 어렵다. 사람들이 우리를 안 받아주는 것 같아 보내기 버튼을 누르려다가 멈췄습니다. 이걸 보내면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 그러게 왜 한국을 갔어? 우리가 말했잖아.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정말 실수한 건가? 국토종주 4일 차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아침 6시에 출발했어요. 목표는 100km 이상 달리는 것이었죠. 유럽에서는 하루에 80km 정도 달렸는데 한국에서는 조금 더 해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생각처럼 움직여주지 않았어요. 오전 10시쯤 이미 허벅지가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코트니도 힘들어 보였죠.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고 숨이 점점 거칠어졌어요. 에릭 잠깐 쉬었다 가자. 조금만 더 가. 저기 쉼터 보여. 악착같이 페달을 밟았습니다. 정오가 넘어서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빠졌고 시야가 흐릿해지기 시작했죠.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오후 5시 겨우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100km가 조금 넘는 거리였어요. 자전거에서 내리자마자 코트니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몸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근처 호텔로 겨우 걸어 들어갔습니다. 프론트에서 체크인을 하는데 직원분이 영어로 말했어요. 방에 비데 있습니다. 녹차도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방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쓰러졌어요. 코트니는 샤워부터 하겠다며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화장실 문이 열렸어요. 에릭, 이거 뭐야? 뭐가? 변기 옆에 이상한 버튼이 있어 저는 일어나서 화장실로 갔습니다. 변기 옆에 조그만 리모컨 같은 게 붙어 있었어요. 버튼이 여러 개 있었고 한글로 뭐라고 쓰여 있었죠. 비데인가 봐. 이거 어떻게 쓰는 건데? 글쎄, 일단 눌러보자. 버튼을 눌렀더니 갑자기 물이 튀어나왔습니다. 코트니가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버튼을 이리저리 눌러야 했습니다. 겨우 끄고 나니 둘 다 웃음이 나왔죠. 하지만 피곤함은 웃음으로 사라지지 않았어요. 코트니가 탁자 위에 있는 녹차 티백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마시는 거야? 그냥 뜨거운 물에 우리면 되지. 근데 이 맛 익숙하지 않아. 난 커피가 좋아.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자꾸 나타났어요. 비데, 녹차, 온도를 바닥 하나하나가 낯설었죠. 피곤함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저녁을 먹고 로비로 내려갔어요.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사려고 했죠. 그때 로비 소파에 앉아 계신 노부부가 보였습니다. 두 분 다 자전거 헬멧을 무릎에 올려놓고 계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70대쯤 돼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표정은 밝았죠. 할아버지가 저를 보고 손짓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아, 미국에서 왔습니다. 오, 자전거 여행 중이시구나? 우리도 그래요. 네? 두 분도요? 우린 70살이에요. 근데 아직도 국토종주 중이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70살. 우리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지금 자전거로 전국을 돌고 계신 거였어요. 할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80km 달렸어요. 내일은 90km 목표입니다. 대단하시네요. 뭐가 대단해요? 그냥 즐기는 거지. 코트니는 못 알아들었지만 분위기로 이해했는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다 힘들어요. 근데 계속 가다 보면 익숙해져요. 포기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초콜릿 드세요. 힘이 나요. 우리는 인사를 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코트니가 침대에 앉으며 말했어요. 저분들 몇 살이시래? 70살이래? 뭐? 진짜? 지금 국토종주 중이시대. 코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부끄러움이 밀려왔거든요. 우리는 고작 30대인데 100km 달리고 쓰러질 것처럼 힘들어 했습니다. 포기할 핑계를 찾고 있었죠. 한국이 낯설다고, 사람들이 차갑다고, 문화가 안 맞는다고. 그런데 저 노부부는 70살 나이에도 매일 80km씩 달리고 계셨어요. 포기라는 단어는 아예 없는 것처럼 보였죠. 코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에릭, 우리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니야? 그러게 우리보다 나이가 2배는 많은 분들이 저렇게 하시는데 우린 뭐 하는 거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대조가 너무 선명했거든요. 포기할 이유를 찾는 우리와 나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도전하는 그들, 낯선 문화에 불평하는 우리와 매일 새로운 길을 즐기는 그들, 그 차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두운 하늘 아래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는 한국이 아니었구나. 문제는 우리였어. 우리는 처음부터 이 나라를 의심했습니다. 택시기사의 한마디에 상처받았고 사람들의 시선에 불편해했죠. SNS 댓글에 흔들렸고 익숙하지 않은 문화에 짜증을 냈어요. 하지만 저 노부부는 달랐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달렸어요. 즐겼고 웃었고 계속 나아갔죠. 나이도 피로도 아무것도 그분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코트니가 말했어요. 우리 내일부터 다시 해보자. 그래야지.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아직 몸은 무거웠지만 마음만큼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우리는 포기할 핑계를 찾는 걸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저 노부부처럼 그냥 달리기로 했죠. 즐기고 웃고 계속 나가기로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우리는 전날 밤에 다진 대로 일찍 일어났어요. 노부부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죠. 70살에도. 매일 80km씩 달리시는 그분들 우리가 할 수 없을 리 없었습니다. 오전 7시에 출발했어요. 날씨는 맑았고 바람도 적당했습니다. 페달을 밟는 느낌이 전날보다 조금 가벼웠죠? 실제로 가벼운 건 아니었지만 마음이 달라지니 몸도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오전 11시쯤 작은 마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길가에 편의점 하나가 보였어요. 간판엔 초록색과 노란색이 섞여 있었죠. 우리는 자전거를 세우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선반 사이를 걷다가 컵라면 코너에 멈춰 섰어요. 한국 라면이었습니다. 빨간 국물이 그려진 용기들이 가득했죠. 코트니가 하나를 집으며 말했어요. 이거 먹어볼까? 응, 좋아. 우리는 라면 2개와 콜라 1병을 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저면분이 금액을 말씀하셨지만 한국어라 정확히는 몰랐어요. 그냥 카드를 내밀었죠.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편의점 앞엔 작은 테이블과 의자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곳에 앉아 라면 용기를 뜯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붓고 3분을 기다렸죠. 뚜껑을 열자 매운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우와, 진짜 매워 보인다. 에릭, 이거 진짜 맵다. 그래도 맛있어? 근데 너무 매워. 우리는 웃으며 라면을 먹었습니다. 입이 얼얼했지만 배가 고팠던 터라 금방 비웠죠. 콜라를 나눠 마시며 숨을 돌렸어요. 그때였습니다. 편의점에서 한 남성분이 나오셨어요.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아저씨였죠. 손에 콜라 1병을 들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테이블로 다가오더니 말없이 콜라를 테이블 위에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냥 돌아서서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잠깐 멍하니 있다가 그분을 불렀습니다. 저기요? 하지만 그분은 손만 가볍게 흔들고 계속 걸어가셨어요. 코트니가 물었죠. 뭐야, 저 사람 왜 저래? 글쎄, 계산 실수인가? 우리는 콜라병을 들고 편의점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저면분께 콜라를 보여드리며 말했어요. 저기 이거 밖에 있던 분이 두고 가셨는데요. 아, 그분이 사신 거예요. 손님들 주신다고. 네? 왜요? 여행 힘드실 것 같다고 주시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말이 안 나왔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우릴 위해 콜라를 사주신 거였어요. 밖으로 나오니 그분이 아직 멀지 않은 곳에 계셨습니다. 저는 뛰어가서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여행 힘드시죠? 화이팅! 그리고 손을 크게 흔들고 가셨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그분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코트니가 옆에 와서 물었어요. 뭐래? 화이팅이래? 힘내라고.
왜? 아는 사람도 아닌데? 우리는 테이블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엔 그분이 주신 콜라가 놓여 있었어요. 차가운 물방울이 병 표면에 맺혀 있었죠. 저는 그 콜라를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단맛이 그냥 설탕 맛만은 아니었어요. 뭔가 따뜻한 느낌이었달까요? 에릭, 나 지금 울 것 같아. 왜? 저 사람 우릴 아예 모르잖아. 근데 그냥 콜라를 사준 거야. 프랑스에선 사람들이 친절하게 말을 걸었어요. 어디 가냐고, 어디서 왔냐고 물어봤죠.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국에선 말은 별로 없었어요. 대신 행동으로 보여줬죠. 택시 기사는 비웃었습니다. 사람들은 쳐다만 봤어요. SNS 댓글은 차가웠죠. 하지만 노부부는 초콜릿을 주셨습니다. 처음 보는 아저씨는 콜라를 사주셨어요. 말은 적었지만 마음은 컸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길겐 자전거 도로 표지판이 서 있었습니다. 파란색 바탕에 자전거 그림이 그려져 있었죠. 화살표가 앞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할 일을 하고 있었죠. 누구도 우릴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차가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냥 당연하게 우릴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외국인이라서 특별히 환대할 필요도 없고 배척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여기 있는 사람, 그게 우리였습니다. 코트니가 콜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에릭, 이 나라 좀 이상해. 왜? 말은 별로 안 하는데 계속 뭔가 해주잖아. 그러게 처음엔 차갑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말이 많지 않았어요. 유럽 사람들처럼 쉽게 말을 걸지도 않았죠. 하지만 행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말없이 그냥 뭔가를 해주는 거였어요. 그게 이 나라의 방식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자전거에 올라탔습니다. 페달을 밟는데 힘이 났어요. 아까보다 훨씬 가벼운 느낌이었죠. 코트니가 앞서 가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가보자. 그날 오후 우리는 90km를 넘게 달렸습니다. 전날보다 훨씬 멍어리였어요. 몸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마음은 가벼웠죠. 저녁에 숙소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을 때 코트니가 말했어요. 에릭, 이제 알 것 같아. 이 나라가 왜 특별한지 말은 없지만 마음은 큰 나라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었어요. 우리를 응원하는 누군가의 집 같았죠. 차갑게 느껴졌던 시선들이 이제는 따뜻하게 보였습니다. 낯설었던 문화가 이제는 새롭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라에 대한 불신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콜라를 사주셨던 아저씨의 웃는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여행 힘드시죠? 화이팅!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국토종주 8일차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많은 라이더들이 보였어요. 주말이라 그런지 가족 단위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았죠. 우리는 그 사이를 달렸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빠르게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20대로 보이는 젊은이들 5명이 우리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헬멧도 화려했고 자전거도 고급스러워 보였죠. 그들은 우리 옆으로 바짝 붙어 달렸어요. 한 명이 웃으며 뭐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어라 못 알아들었지만 톤이 장난스러웠어요. 친구들이 깔깔거리며 웃었죠. 코트니가 제게 작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우리 놀리는 거 아니야? 그냥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들은 계속 우리 주변을 맴돌며 따라왔어요. 가끔 앞지르기도 하고 다시 뒤로 가기도 했죠. 우리는 그냥 페달을 밟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속도를 유지하며 앞만 보고 달렸어요. 땀이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죠.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우리 옆으로 와서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그리고 외쳤습니다. 파이팅! 다른 친구들도 박수를 쳤어요.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처음에 놀리던 그들이 이제는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영어로 말했어요. 이 부부 대단하다. 그리고 그들은 속도를 높여 앞서 나갔습니다. 떠나면서도 계속 손을 흔들었죠. 코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뭐야, 좋은 사람들이었네. 응, 그러게 그날 저녁 우리는 100km 이상을 달렸습니다. 총 누적거리가 600km를 넘었어요. 숙소에 도착해서 핸드폰을 꺼냈죠.
SNS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한강 자전거 도로를 달리는 모습이었어요. 배경엔 깨끗한 포장도로와 파란 하늘이 있었죠. 캡션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국토종주 8일차 600km 돌파. 이 나라의 자전거 길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합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믿을 수 없어. 한국에 이런 길이 있다고? 진짜. 사진 조작 아니야. 우린 괜히 무시했네. 한국 대단한데? 나도 가보고 싶어졌어. 미국 친구들이었습니다. 처음엔 한국을 의심하던 사람들이었죠. 이제는 반응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다음 날 더 많은 반응이 왔습니다. 유럽에서 만났던 여행자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이 그렇게 좋아? 우리가 잘못 알았나? 응, 너희가 잘못 알았어. 여긴 생각보다 훨씬 대단한 나라야. 드디어 강등에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자전거 도로를 달렸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시원했죠. 도로는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코트니가 말했어요. 에릭, 이거 진짜 국가 프로젝트 맞지? 그런 것 같아. 이렇게 긴 자전거 길을 만들다니. 유럽에서도 본 적 없어. 프랑스에도 이탈리아에도 독일에도 자전거 길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처럼 전국을 연결하는 길은 없었죠. 그제 알았습니다. 한국의 자전거 길은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었어요. 이건 나라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국민들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자유롭게 달릴 수 있도록 만든 길이었죠. 그리고 외국인인 우리도 그 길 위에 있었습니다. 저녁에 SNS를 다시 확인했어요. 사진 하나가 200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댓글도 5개가 넘었죠. 대부분 긍정적이었어요. 한국 자전거 길, 진짜 대박이네. 나도 내년에 가야겠다. 에릭 계속 올려줘. 너 덕분에 한국 다시 보게 됐어. 유럽에서 한국을 비웃던 여행자는 더 이상 댓글을 달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계속 물어봤어요. 길이 어떤지, 사람들이 어떤지, 안전한지. 저는 하나하나 답장했습니다. 길은 완벽해. 사람들은 따뜻해. 안전해.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라는 여행자를 존중해. 에릭 너 한국 홍보대사 같아. 그런가? 근데 진짜잖아. 맞습니다. 진짜였어요. 처음엔 이 나라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받아줬어요. 말은 적었지만 마음은 컸죠. 인프라는 완벽했고 사람들은 조용히 응원해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라는 약속을 지켰어요. 자전거 도로라고 했으면 정말 자전거 도로였습니다. 안전하다고 했으면 정말 안전했죠.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게 이 나라의 자존심이었어요. 어느덧 국토종주 13일 차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1000km를 넘게 달렸어요. 매일 SNS에 사진을 올렸고 반응은 점점 커졌죠. 좋아요는 수백 개를 넘어섰고 댓글도 계속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유럽에서 한국을 비웃던 여행자들이 더 이상 댓글을 달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위험하다, 자전거 길도 없을 거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었죠. 이젠 조용했어요. 한 명은 아예 제 게시물에 좋아요조차 누르지 않았습니다. 또 한 명은 팔로우를 끊었죠. 대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한 분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어서 와요. 가족처럼 응원합니다. 또 다른 분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길 좋죠. 끝까지 안전하게 다녀가세요. 한국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하나하나가 따뜻했습니다. 조롱이 아니라 응원이었죠. 비웃음이 아니라 격려였어요. 코트니가 핸드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에릭 한국 사람들 댓글 봤어? 진심으로 응원해 주는 것 같아. 우릴 아예 모르는데 저는 문득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약 2년 전 여름 중국에서 자전거를 탔던 때였어요. 우리는 상하이에서 출발해 항저우로 가는 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도로는 넓었지만 자전거 전용 도로는 거의 없었죠. 차들 사이를 비집고 달려야 했어요. 어느 작은 마을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며 수근거렸어요.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한 남성이 우리 앞을 막아섰습니다. 뭐라고 소리쳤지만 중국어라 알아듣지 못했어요. 10분쯤 지나자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관이 여권을 요구했어요. 우리는 가방에서 여권을 꺼내 보여줬죠. 경찰관은 한참 동안 여권을 들여다보며 무정의로 뭔가 말했습니다. 30분 넘게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했어요. 코트니는 불안해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마치 범죄자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결국 경찰은 우릴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오래 남았어요. 낯선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경계받았던 그 느낌, 한국은 달랐습니다. 여기선 아무도 우릴 막지 않았어요. 경찰도 부르지 않았죠. 오히려 사람들은 조용히 응원해줬습니다. 편의점 아저씨는 콜라를 사주셨고 노부부는 초콜릿을 건네셨어요. 젊은이들은 박수를 쳐줬죠. 그 차이가 선명했습니다. 출발한 지 약 2주차에 우리는 경주에 도착했습니다. 숙소에서 쉬다가 SNS를 확인했어요. 유럽 여행자 한 명이 제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군요. 하지만 여전히 댓글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프로필에 들어가 봤어요. 최근 게시물을 보니 태국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사진엔 비포장도로와 먼지가 가득했죠. 댓글도 몇 개 안 달려 있었어요. 한국을 비웃던 그 사람이 이제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여행자는 아예 SNS 활동을 멈췄어요. 마지막 게시물이 3주 전이었죠. 그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 여행자들의 응원이 계속 이어졌어요. 다음 주에 같은 코스 달릴 예정입니다. 혹시 만나면 인사해요. 한국 음식 추천해 드릴게요. 꼭 먹어보세요. 응원은 계속 쌓였습니다. 따뜻했고 진심이었죠. 저는 코트니에게 말했어요. 유럽 친구들 조용해졌어. 그러게 처음엔 그렇게 떠들더니 한국을 비웃었잖아. 근데 지금은 아무 말도 안 해 창피한가 봐.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무시했어요. 자꾸 위험한 나라라고 했죠. 자전거 길도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한국에는 전국을 연결하는 자전거 길이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하고 완벽했죠. 사람들은 따뜻했고 응원은 진심이었어요. 유럽 여행자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오히려 한국의 진가를 증명했죠. 저는 문득 중국에서의 기억과 비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경계받았어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의심받았죠. 경찰에게 불려가 여권을 검사당했습니다. 태국에선 길이 엉망이었어요. 비포장 도로가 많았고 먼지가 날렸죠. 유럽은 좋았지만 이렇게 체계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한국만큼 완벽한 곳은 없었어요. 그 사실이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우리는 부산에 거의 다 다르고 있었습니다. SNS 팔로워가 5천 명을 넘었어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었죠. 유럽 친구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한 친구가 마침내 댓글을 달았어요. 한국 진짜 괜찮나 보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비웃음도 조롱도 없었죠. 그냥 인정하는 말이었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사진이 모든 걸 말해줬으니까요. 코트니가 말했어요. 에릭, 우리 중국이랑 한국 비교하는 영상 만들어 볼까?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왜? 이제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 한국이 더 좋다는 건 이미 다 알아. 그렇긴 한해 우리는 웃었습니다. 유럽 친구들이 침묵하는 이유를 알았어요. 한국을 비웃었던 사람들이 할 말을 잃은 이유도 알았죠. 한국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여줬어요. 길로, 사람들로, 시스템으로. 그게 이 나라의 방식이었습니다. 말은 적지만 결과는 완벽했죠. 조롱하던 이들은 침묵했고 한국은 그저 달렸습니다. 그 대조가 모든 걸 말해줬어요. 국토종주 19일차 우리는 낙동강 자전거 길을 달리고 있었어요. 부산까지 100km 정도 남은 지점이었죠. 아침 공기가 상쾌했고 강물은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쯤 뒤에서 자전거 벨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중년 부부가 우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50대쯤 돼 보였죠? 남편분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어요. 혹시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죠? 네, 맞습니다. SNS에서 봤어요. 국토종주 거의 다 하셨네요. 드디어 다 와가네요. 이 초코바 드시고 힘내세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도 국토종주 5번 했어요. 외국 분들이 우리 길을 좋아해 주니까 기분이 좋네요.
그러고는 앞서가셨습니다. 떠나면서도 계속 손을 흔들어 주셨죠. 코트니가 초콜릿을 받아들고 말했어요. 또 주네. 여기 사람들 왜 이렇게 잘해주지? 모르겠어. 정말 새롭다. 오전 11시쯤 작은 쉼터에 멈춰 섰습니다. 벤치에 앉아 물을 마시고 있는데 한 남성분이 다가오셨어요. 60대쯤 돼 보였고 자전거 헬멧을 쓰고 계셨죠. 힘드시죠? 물 더 필요하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부산까지요? 오, 거의 다 왔네요. 대단하세요. 이거 에너지 받으세요. 마지막까지 힘내시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길 좋죠? 세계에서 제일 좋을걸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에너지바를 먹었어요. 달콤했고 힘도 났죠. 말은 많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초콜릿, 콜라, 에너지발, 물 계속 뭔가를 건넸죠. 그게 이 나라의 환대 방식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우리는 작은 마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길게 아주머니 한 분이 서 계셨어요.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지나가자 손을 흔드셨어요. 잠깐만요. 우리는 자전거를 세웠습니다. 아주머니가 다가오시더니 비닐봉지를 건네셨어요. 안에는 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정말 맛있어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외국에서 멀리 오셨네요. 우리 길 좋죠? 네, 정말 좋습니다. 끝까지 잘 다녀가세요. 조심하시고요. 아주머니는 우릴 보며 계속 웃으셨어요. 그 얼굴이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인사를 하고 다시 출발했죠. 어느새 우리는 외국인 도전자가 아니었어요. 한국 국토종주의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이 우릴 응원했습니다. 먹을 것을 주고 물을 건네고 손을 흔들어 줬죠.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이 길 위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국토종주 20일 차였습니다. 부산까지 30km 남은 지점이었어요. 우리는 천천히 페달을 밟았습니다. 끝이 보였지만 서두르고 싶지 않았죠. 길가에서 한 무리의 라이더들이 쉬고 있었어요. 10명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우리가 지나가자 한 분이 소리쳤어요.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죠? SNS 봤어요. 우리는 자전거를 세웠습니다. 그분들이 다가와 박수를 쳤어요. 대단하십니다. 거의 다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구간 같이 가도 될까요? 우리도 부산 가는 길이거든요. 물론이죠. 우리는 함께 출발했습니다. 10명의 한국 라이더들과 우리 부부 총 12명이 나란히 달렸어요. 그들은 계속 응원해줬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거의 다 왔어요. 마지막까지 힘내세요. 바람이 불었고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페달을 밟는 소리가 리듬을 만들었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길을 잘 만든 나라가 아니었어요. 사람이 길이 되고 길이 곧 사람을 이어주는 나라였습니다. 이 길은 그냥 도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 만들어진 길이었죠.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함께 달릴 수 있도록 만든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인 우리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가족처럼 말이죠. 오후 4시, 우리는 부산 낙동강하고 외에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철썩거렸고 갈매기가 날고 있었죠. 함께 달렸던 라이더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어요. 한국의 자전거 길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코트니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우리는 자전거에서 내려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인천에서 부산까지 1800km가 넘는 거리였어요. 20일 동안 달렸죠. 저는 코트니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해냈어. 수고했어. 바람이 불었고 파도가 출렁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었어요. 한국 국토종주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부산 낙동강 인증센터 앞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전거를 세우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에는 다른 라이더들도 있었죠. 모두 완주의 기쁨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직원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여권 좀 보여주세요. 인천에서 출발하셨네요. 20일 걸리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스탬프 찍어드릴게요. 직원분이 도장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에 찍으셨습니다. 20일 동안의 여정이 1800km가 넘는 거리가 그 도장 하나에 담겼습니다.
직원분이 인증서를 건네셨어요. 대한민국 국토종주 인증서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인증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였어요. 그냥 종이 한 장이었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종이에 우리가 달렸던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어요. 택시기사의 비웃음, 낯선 시선, SNS의 차가운 댓글, 그리고 노부부의 초콜릿, 편의점 아저씨의 콜라, 아주머니의 귤 모든 게 거기 있었습니다. 코트니가 인증서를 보며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이고 있었죠. 바람이 불었고 갈매기가 울었습니다. 저는 자전거에 기대서서 지난 20일을 떠올렸어요. 우리는 단지 자전거를 타러 온 줄 알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저 여행지 리스트의 하나로 생각했죠. 유럽 친구들의 말처럼 작고 위험한 나라일 거라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은 우릴 낯선 여행자가 아닌 가족으로 받아줬어요. 말은 적었지만 마음은 컸습니다. 시선은 차가워 보였지만 행동은 따뜻했죠. 이 나라는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냥 보여줬습니다. 완벽한 자전거 길로, 깨끗한 시설로, 안전한 환경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조용한 응원으로요. 코트니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우리는 인증서를 들고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대한민국 국토종주 완주 1800km 20일. 우리는 단지 자전거를 타러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릴 가족으로 받아줬습니다. 세계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따뜻한 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SNS에 게시물을 올린 지 몇 분 만에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축하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국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또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응원이었죠. 유럽 친구 한 명이 댓글을 달았어요. 미안해, 에릭, 우리가 한국을 잘못 봤었네.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직접 한번 와봐. 정말 좋은 곳이야. 저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숙소 옥상에 올라가 부산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코트니가 말했습니다. 에릭, 우리 인생에서 이런 여행은 처음인 것 같아. 나도 그래, 유럽도 좋았어. 근데 한국은 달라, 뭔가. 마음에 남아 사람들이 진짜 우릴 가족처럼 대해줬어. 아무 이유 없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릴 특별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당연하게 대했죠. 외국인이라서 특별히 환대할 필요도 없고 배척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 길 위에 사람이었으니까요. 그게 진짜 가족이었어요. 다음 날 우리는 부산을 떠났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자전거 도로를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깨끗하게 포장된 길, 파란색 표지판, 안전하게 설치된 시설들, 그 길 위엔 여전히 사람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연인들이, 노인들이, 젊은이들이 모두 함께 달리고 있었죠. 우리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20일 동안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 밖으로 한국의 땅이 보였어요. 점점 작아지고 있었죠. 코트니가 물었습니다. 에릭, 우리 나중에 다시 한번 한국에 올까? 물론이지. 꼭 다시 올 거야. 그때는 뭘 할까? 모르겠어. 근데 뭘 해도 좋을 것 같아. 여긴 그런 나라니까.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한국이 점점 멀어졌어요. 하지만 마음속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콜라를 사주셨던 아저씨의 웃음, 노부부의 따뜻한 격려, 아주머니의 귤, 젊은이들의 박수, 함께 달렸던 라이더들의 응원,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저는 창 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승리에도 자랑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냥 묵묵히 해냈죠. 완벽한 길을 만들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말은 적었지만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그게 이 나라의 방식이었어요. 미국에 도착한 뒤 우리는 간견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한국이 정말 그렇게 좋았어요. 좋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한국은 특별했어요. 세계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곳이었죠. 뭐가 그렇게 특별했는데요? 사람들이요. 그리고 길이요. 그 모든 게 하나로 이어지는 방식이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명이 물었어요. 다시 가고 싶어요? 매일 가고 싶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길을 떠올립니다. 한강을 따라 달리던 아침, 낙동강을 따라 달리던 오후 바다를 보며 마지막 페달을 밟던 순간 모든 게 생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묻습니다. 세계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 따뜻한 길을 당신은 언제 달려보시겠습니까? 한국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그 길 위에서 당신도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환대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겁니다. 한국은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냥 완벽한 길을 만들고 조용히 응원하고 낯선 일을 가족처럼 받아들였죠. 세상은 큰 소리로 떠드는 자가 아니라 묵묵히 실천하는 자를 결국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보다 행동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 좋으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다양한 사연들을 전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